네, 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상한 영상이 하나 올라갔었죠. 사실 요즘 영화가 워낙에 개봉을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소재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이상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그나마 이번 하반기에는 드니 빌르 감독의 듄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봉한 지 이제 한 달, 두 달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1년을 미뤄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위로 인해서 브이로그나 해볼까 하고 다스베이더 헬멧을 집어든 건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영화를 다룰,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겠다. 이 영화를 다룰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자, 5년 전인 2015년은 블록버스터 시대 이래의 할리우드 티켓 파워의 최전성기로 손꼽히는 해입니다. 특히 살벌하게 흥행한 대작들이 한두 편도 아니고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걸로 유명한데요. 먼저 4월 3일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세븐이 전 세계 15억 1,500만 달러를 넘깁니다. 그 영화보다 흥행한 영화가 어벤져스,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 이렇게 세 편밖에 없었어요. 당시 흥행 4위에 랭크가 됐고요. 이에 질세라 5월 1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벤져스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가 개봉합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북미 4억 5,900만 달러로 당시 역대 7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4억 200만 달러로 당시 역대 5위를 기록했고요. 한술 더 떠서 6월 12일에 개봉한 쥬라기 월드는 이 두 영화를 쌍으로 발라버립니다. 북미 오프닝 2억 800만, 당시 역대 1위, 북미 총 수익 6억 5,200만 달러, 당시 역대 3위, 전 세계적으로도 16억 7천만 달러, 당시 역대 3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쥬라기 월드보다 흥행한 영화는 그 전설의 아바타와 타이타닉 두 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나마도 타이타닉의 첫 개봉 당시 수익만 상정하면, 다시 말해서 타이타닉이 재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쥬라기 월드가 역대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잠해지나 했던 흥행 대결이 계절이 바뀌고 나서 12월 18일 한 영화가 그 쥬라기 월드의 기록을 고작 반년 만에 깨버립니다. 스타워즈의 일곱 번째 영화 깨어난 포스. 북미 오프닝 2억 4,700만, 당시 역대 1위, 북미 총 수익 9억 3,600만, 현재까지 역대 1위이면서 단일 시장에서 유일하게 9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억 6,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역대 3위이고 역대 세 번째 20억 달러 돌파작입니다. 시리즈 전체 흥행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시리즈 합산 흥행 성적은 103억 2천만 달러, 이 수치는 225억 5,700만 달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이어 2위를 랭크하고 있고요. 총 합산 수치로는 2배 조금 넘는 차이를 보이는데, MCU 영화가 현재까지 23편, 그리고 스타워즈 영화가 현재까지 11편이니까 편당 성적으로는 근소한 2위이고, 워낙 오래전에 시작된 시리즈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 MCU를 추월해서 1위, 추월 하다못해 아주 압도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단순히 흥행 성적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는 작품 내적인 퀄리티로서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대단한 명작 시리즈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인기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라는 사실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대체 스타워즈는 어떤 영화 시리즈이고 무엇에 대한 건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왜 이렇게 여기 열광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모르는지, 오늘의 영화, 아니 당분간 계속해서 다룰 영화 프랜차이즈 스타워즈 사가입니다. 스타워즈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영화가 있다면 1975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일 겁니다. 흔히 블록버스터 하면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 또 그에 걸맞는 막대한 흥행을 하는 액션 영화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거대한 제작비를 들이고 또 엄청난 흥행을 세계적으로 한 영화들이 조스 이전에도 없던 건 아닙니다. 메트로폴리스부터 해서 오즈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쉽게 벤허, 아라비아의 로렌스, 대부 연작도 있고요. 많죠. 이런 영화들은 대개 압도적인 러닝타임을 갖추고 그 전체에 걸쳐서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예시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경우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악역 할 9000를 남겼지만 결국 영화 전체를 따져보면 주인공, 다시 말해서 주인공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너에서는 악역으로 묘사된 메살라라는 캐릭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인공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데요. 이는 결말부에 주인공 유다 배너의 내적 성장을 강조하는 장치로 작용되죠. 조스가 이들 선배 영화들과 다른 점은 주인공과 악역 두 세력의 한판 대격도를 짧고 굵게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악역은 주인공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죠. 막말로 조스를 보고 나서 상어랑 싸우는 캐릭터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고 나면 상어밖에 기억이 안 났지. 이는 먼저 언급된 배너가 현대적 블록버스터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메살라는 물론 매력적인 악역이지만 영화 내내 등장하지도 않았고 또 그 긴 4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 비교하면 일찍 죽었고 또 마지막 순간에 영화 주제 면에서는 기독교에서 차용한 주인공의 사상적 우위가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발례를 하나 들자면 다크나이트에서 끝까지 배트맨을 조롱하고 그를 타락시키고 말겠다는 소기의 목적도 부분적으로는 달성한 조커를 떠올려 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의 타노스도 그렇고요. 영화 외적인 면에서도 살펴보면 조스는 마케팅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영화이기도 합니다. 조스 이전의 영화사들은 영화를 광고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광고를 할 것 없이 대도시의 극장 몇 곳에서 선 개봉을 하고 흥행 추이가 괜찮게 나오면 전국적으로 상영관을 확대해서 큰 수익을 거둔다는 게 당시의 흥행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스는 개봉 이전에 홍보비에만 180만 달러라는 전례 없는 거액을 투입해서 신문, TV, 라디오와 잡지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융단 폭격식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같은 날 1시에 동시 개봉하는 굉장히 과감한 도박수를 던지죠.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북미 흥행 2억 6천만 달러, 전 세계 흥행 4억 7,100만 달러를 넘기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엑소시스트를 뛰어넘어서 역사상 가장 흥행한 영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친구였던 스필버그의 이런 성공에 고무된 어떤 상상력 쩌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지 루카스입니다. 조지 루카스는 조스보다 앞선 1973년에 자신의 두 번째 연출작인 청춘 낙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청춘 낙서가 비평적으로 그리고 흥행적으로 양쪽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할리우드에서도 알아주는 천재 유망주 감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춘 낙서로 한몫 단단히 잡은 루카스는 평소 자신이 구상해오던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제작사,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루카스 필름을 설립하고 그 안에 특수효과만 따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튜디오 ILM이라는 스튜디오까지 차립니다. 그리고 조스를 내놓은 경쟁사 유니버설 픽처스의 대성공에 위기감을 느낀 또 다른 대형 배급사 20세기 폭스가 조지 루카스의 각본을 받아들입니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 일러둘 게 있는데 스타워즈라는 명칭은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 처음으로 나온 영화 한 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왜냐면 시리즈에 대한 구상이 없었고 그냥 스타워즈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자, 이게 루카스와 폭스의 계획이었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언급할 스타워즈라는 명칭은 그 영화 한 편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워즈의 제작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당장 배급사를 구하기 위해서 루카스가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돌린 각본의 초안은 쓸데없이 난해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번번이 퇴짜를 맞다가 20세기 폭스에서 겨우 수용을 해줬었고, 그리고 제작을 하면 할수록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작은 점점 길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작비가 계속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는 그 비용을 그때그때 루카스가 직접 폭스에다가 사정을 해가면서 타와야 했었기 때문에 무려 시사회 때까지도 편집이나 음향효과, 특수효과 이런 후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망인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시사회를 하다 보니까 루카스의 친구들인 대부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나 스카페이스의 브라이언 드 팔마 이런 감독들이 저 친구 학교 다닐 때는 꽤 성적이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몰락했을까 혀를 차는 지경에 이릅니다. 유일하게 루카스에게 야 나 재밌게 잘 봤어 이거 개봉하면 대박이겠는데 이렇게 힘을 북돋아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스티븐 스필버그였고요. 다행히도 추가 작업 때 정말 제작진들의 뼈와 살을 깎는 그 노력 끝에 개봉 당시에는 정상적인 퀄리티로 극장에 걸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필모그래피가 충분히 쌓인 지금 와서 보면 루카스는 사실 연출에 그렇게 뛰어난 감독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본인과 팬들은 물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전혀 새로운 문제로 발전하는데, 이거는 다음 언젠가 영상에서 짚어보고요. 아무튼 스타워즈 자체도 군데군데 좀 보다 보면 의아함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포스라는 제다이들이 쓰는 능력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비완 케노비가 보여주는 마인드 트릭 같은 기술은 좀 뜬금없이 비춰지고요. 제국군에게 가족을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루크의 감정선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꼽는 스타워즈의 가장 큰 문제, 당시에 수준 낮은 액션 연출과 오비완 케노비 역할을 맡았던 알렉 기네스 경의 건강 문제, 그리고 라이트세이버를 완전히 구현할 수 없었던 그 소품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까지 겹쳐서 영화의 절정부를 장식해야 될 베이더와 오비완의 그 라이트세이버 결투가 너무나 심심하게 그려졌죠. 아무튼 이 험난한 제작 과정을 겪으면서 루카스 본인도 자신 없어 하던 차에 1977년 5월 25일 스타워즈가 개봉합니다. 북미 흥행 3억 700만 달러, 전세계 흥행은 5억 300만 달러. 폭스와 루카스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습니다. 개봉 당시에 온갖 신기록을 갈아치운 건 물론이고요. 몇 번의 재개봉을 거친 지금은 북미 4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전세계 7억 7,500만 달러의 흥행을 도합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산 흥행 수익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북미 역대 2위, 그리고 전 세계 박스오피스 역대 4위까지 올라가는 불멸의 대기록을 작성하고 맙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바람 잘 날 없던 영화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걸까요? 먼저 스타워즈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얼데란 행성의 공주인 레아 오르가나는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은하 제국의 폭정에 대항하는 싸움을 전개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국이 새로 건조한 행성 파괴 병기인 데스스타의 약점을 간파하기 위해서 그 설계도를 제국군에게서 탈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제국군의 실세인 다스베이더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레아는 베이더에게 잡히기 직전에 드로이드인 C-3PO 그리고 R2-D2를 타투인 행성으로 보내서 구공화국의 기사, 즉 제다이였던 오비완 케노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엉뚱하게도 타투인에 불시착한 이 두 로봇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오비완이 아니라 오비완의 동네 이웃집 사는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루크라는 친구도 오지랖이 보통은 아니어서 두 드로이드를 기어이 오비완에게 데려다 주는데요. 자신을 찾아온 루크에게 오비완은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해줍니다.
먼저 루크의 아버지인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오비원과 같은 동료 제다이였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국군의 실세이자 과거에는 포스의 어두운 면에 잠식된 젊은 제다이였던 다스 베이더에게 아나킨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오비완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루크에게 물려주고, 두 사람은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 연합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칭 은하계 최고의 파일럿이라고 하는 한 솔로와 추바카 두 사람이 합류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타고 이동하던 함선 밀레니엄 팔콘은 결국 데스스타에게 잡히고 맙니다. 마침 데스스타에는 앞에 언급한 그 레아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 일행은 기지를 발휘해서 레아를 구출하고 데스스타를 빠져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스베이더를 저지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비완이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반란 연합의 간부인 레아가 복귀하고, 연합은 데스스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엑스윙 편대를 출격시키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은하 내전의 분수령이 되는 야빈 전투입니다. 베이더가 직접 참전하는 난전 끝에 루크는 오비완에게 가르침을 받은 포스를 이용해서 데스스타의 약점인 배기구를 공격하고, 이에 데스스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조지 루카스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매력적인 배경 설정을 짜는 데에는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루카스는 선악의 명확한 대립을 묘사하고 또 서술하기 위해서 조지프 캠벨의 저작을 토대로 해서 각국의 신화들을 연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의 개념이나 불교와 같은 동양의 철학,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일본의 사무라이나 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복식, 그리고 상징 같은 것들도 죄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미적인 면에서는 우주와 외계 행성이라는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을 가득 채우는 컨셉 확실한 우주선들과 건축물들, 이런 디자인을 위해서 최고의 디자이너이자 지금은 스타워즈의 또 다른 아버지로까지 추앙받는 디자이너 랄프 맥쿼리와 손을 잡고요. 정교한 실사 미니어처 모형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냉전으로 유발된 우주 개발 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우주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해 있던 시기에 그 우주가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스크린 위에 제대로 펼쳐졌고, 거기서 수백 대의 전투기 그리고 전함, 동양풍의 신비로운 기사, 그리고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대가 한데 뒤섞여 있는 활극이 펼쳐지자 전 세계의 관객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악역을 동물로 설정한 조스랑은 달리 스타워즈는 인간과 인간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대립이라는 사건을 처음으로 플롯에 차용한 장르 서부극의 문법을 토대로 하되, 루카스는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시골에 살던 주인공, 그리고 은둔하던 스승, 거시적 관점의 악인인 동시에 주인공의 개인적 원수이기도 한 악역 캐릭터, 싸우는 여주인공의 마초적인 조력자, 그리고 코미디와 뒤처리를 담당하는 하수인들까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면서 또 매력적이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화에서 차용하는 클리셰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스타워즈는 특수효과와 영화 촬영 기술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진보를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붙잡고 움직이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전자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장치가 처음으로 제작되었는데, 덕분에 야빈 전투 장면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템포의 공중전 시퀀스를 보여줍니다. 루카스가 설립한 특수효과 스튜디오 ILM은 이후에도 스티븐 스필버그의 E.T.,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쥐라기 공원 시리즈,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2와 어비스를 시작으로 타이타닉과 아바타, 영상미와 특수효과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들을 도맡으면서 세계 최고의 특수효과 전문 회사로 성장합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와 후일 스티브 잡스에게 매각되어서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성장한 회사가 전부 ILM에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70년대 초까지의 할리우드는 이른바 뉴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사조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지라이더, 졸업, 패튼 대전차 군단, 차이나타운, 그리고 대부 연작과 같은 대단한 영화들이 이때 나왔는데요. 50년대 메카시즘의 영향으로 정립된 영화 검열 제도, 이른바 헤이즈 코드가 이 시기에 막 폐지된 데다가 베트남전 확전에 대한 반작용까지 겹쳐서 사실주의적이고 염세적이면서 또 사회 비판적인 그런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쓴소리 내뱉기 좋아하는 작가주의 감독들이 맞이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후의 전성기이기도 했죠. 전쟁이 끝나고 반체제 운동이 시들해진 그런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조스와 스타워즈가 터트린 이 백투백 홈런은 공고할 줄 알았던 뉴 할리우드를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일단 제 목표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전부 다 다루는 거였는데, 지금 이 첫 영화 스타워즈 한 편만 가지고도 가장 분량이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뭐냐, 후대에 끼친 영향을 차치하고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스타워즈는 이미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영화였는데, 그런데 조지 루카스는 여기서 멈출 위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스에게는 앞서 말한 상상력을 능가하는 더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영화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